자기 먹을 밥그릇은 타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어떻게든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큰다는 말인데요. 그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이웃끼리 품앗이를 통해 서로 이를 도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빌려 아이들 공동 육아도 가능했다지만 지금은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가 나설 때입니다. 전 세계 출산율 최하위의 나라.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단적인 말 중 하나입니다. 초저출산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제도적 지원을 강구해 왔는데 그것을 압도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 짓눌려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출산 돌봄 문화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행복한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기 위한 선행 조건, 결혼. 그러나 점차 결혼 연령이 늦어지며 우리 사회에 만혼 현상을 넘어 결혼하지 않는 비혼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대한민국 혼인 건수는 19만 2,500건. 처음으로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 30만 건대가 무너진 데 이어 5년 만에 10만 건대로 내려온 건데요.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한 겁니다. 젊은 세대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혼인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업체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사회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매출액과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한 결혼정보업체를 찾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면 좋으실지 간단하게 인터뷰 후에 어떤 분들이 만나면 좋을지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회원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만 적어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현 직장명이나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러프하게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적으셨으면 이제 반대로 오늘은 어떤 사람이 이 회사에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원하는 배우자 조건 중에 나이대는 어느 정도 선호하세요? 희망하는 연령대가 있으실까요? 저도 한 4살까지. 네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키인데 외적으로 남성분의 키를 조금 중요하게 보시나요? 좀 크면 클수록 좋죠. 보세요? 네. 이성에 대한 직업을 좀 중요하게 보실 텐데 일반직이나 전문직 또는 나는 그런 직업군은 상관없어 라고 할 때 여기다 체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업체에서는 이른바 매칭을 성사하기 위해 외모나 성격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조건까지 고객의 요구를 수집해 적합성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좋게 결혼한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저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방문해 봤고요. 요즘에는 다들 뭔가 어느 정도 벌어놓고 집도 마련해 놓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이랑 다르게 요즘엔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내 집 마련이 힘들고 또 그만큼 또 나가는 지출적인 부분도 크다 보니까 집값과 양육비 부담 등 삶의 여건이 팍팍해지면서 결혼에 있어 조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진 건데요. 이러한 경향은 나아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변화하게 했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69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인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고 또 주거비가 굉장히 높고 또 사교육비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계층 차이를 점점 더 크게 벌리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 요인인데 여성들에게 특히 일하는 여성들에게 불리한 사회 문화나 또는 가족 문화 같은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낮은 출산율의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 그렇다면 무자녀 가족을 선택하기까지 부부가 생각하는 결혼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혼 7년 차이면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일명 딩크족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부부는 처음부터 딩크족을 생각하고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저 30살, 남편 35살 이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부터 뭔가 딩크족으로 살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살다가 생기면 낳는데 다만 이제 결혼 5년 뒤죠. 남편이 40살 넘을 때까지 이제 아기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40살 이후에는 뭐 은퇴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는 아예 그냥 낳지 않는 걸로 하자. 그랬는데 올해 42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낳지 않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딩크족의 삶을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 50살, 남편 55세가 됐을 때 저희가 퇴직을 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이렇게 은퇴 생활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일단 최소 20년가량은 저희가 뭐 키우는데도 돈을 쓸 거고 학비도 쓸 거고 나중에 결혼시키는 거 물려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정년까지 다 채워서 일을 해야 이제 겨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이제 그게 행복할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원래 계획했던 대로 50세, 55세에 은퇴를 하고 이제 사는 게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 그 기회비용 자체가 좀 딩크족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저희 삶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흔히 이렇게 아이가 집에 뭐 이렇게 웃음소리도 나고 뭐 그래야지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그 주변에 이제 제 친구들도 아이를 많이 키우는데 물론 이제 아이가 주는 행복이 엄청 크기도 크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아침에 이제 애기 챙겨서 보내고 뭐 밤에 이렇게 데리고 오고 또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고 뭐 다음날 먹을 것도 준비해놓고 또 아침에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주말에도 계속 반복이 되고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간에 뭐 서로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뭐 누워서 뒹굴거리고 뭐 강아지들이랑 산책도 하고 약간 좀 다른 종류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출산과 육아 대신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가 일상에서 얻는 만족감은 무엇일까요? 제가 월수금은 이제 뭐 줌바 댄스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헬스도 다니고 해서 운동데이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도 좀 만나고 아니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은 남편이랑 요즘에 하이볼 만들어 먹는 게 취미여가지고 둘이 하이볼 한잔 하면서 수다도 떨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회식이 잦기는 한데 그래도 회식 없는 날은 집에 와서 또 운동하고 같이 놀고 그러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었던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어서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유연해지고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책임, 이런 책임 인식에 대해서는 세대 간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자라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은 더 강화되고 있어서 가족의 책임이나 부모의 책임이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육아가 그만큼 힘들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역할이 크다는 뜻이겠죠. 출산 육아라는 과정을 전쟁처럼 치르고 있는 한 맞벌이 가정을 찾아 신뢰받을 수 있는 돌봄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갖고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원래 이제 신뢰가 없어요. 애기들 신뢰가 없어가지고 어디 갔어? 학교에서 안 갖고 온 거 아니야? 아니라고? 어디지? 선생님도 찾고 있다. 아이들 등원 준비로 정신없는 이곳은 13살, 8살, 4살 3명의 자녀와 부모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아침에 하는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침에 세탁기 돌려고 가면 아내가 빼서 건조기에서 빼서 이제 개고 아침에 설거지 하고 가면 이제 와이프 돌보기 선생님이 애기 아침 챙겨주고 저는 가면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고 가면 해요. 네. 이제 깜빡하고 가면 이제 아내한테 혼나고. 가사며 육아는 부부 공동의 일. 둘째 때까지는 집안일을 분담해 척척 해냈지만 저는 여기까지. 아내가 셋째를 낳고 맞벌이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종종 힘에 부친다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바쁜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 전까지 하루 2회 나눠서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5인 가족이 지출해야 되는 생활비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 저금할 수 있는 급여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었었고 아내도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떡하지 됐는데 제가 마침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했었던 그 기관에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셋째를 임신했을 때 둘째를 케어해 주기 위해서 4년 전에 선생님이 오게 됐죠. 방법이 없었어요. 가자. 원래 선생님이 다 데려다 주시는데 오늘 와이프도 아프고 지금 막 애기 지금 막내 돌보래도 없고 이래가지고 데려다 주는 건 제가. 둘째를 교문 안으로 들여보내기가 무섭게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엄청 추워. 장난 아니야. 영화를. 선생님은 안 보이시네요? 예, 선생님은 퇴근하신 거예요. 원래 아이를 데려다 주고 퇴근을 하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제 막내 케어 해주시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지금. 네. 앞에 잠그고 지하나. 앞에 아빠 봐.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 덜컥 아프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답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하루가 길죠. 아침에 저야 이제 아내가 일이 있으면 가끔 이렇게 하지만 아내는 매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돌보미 선생님이 없으면 사실 정말 더 힘들겠죠. 더 힘들겠죠. 예. 응? 셋째 어린이집 등원을 마치고야 전쟁 같던 아침 돌봄이 끝이 났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오후 시간, 이제부터 돌봄 선생님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아이들 하원과 학교, 간식을 챙겨주고 놀아주는 일까지 오후 돌봄 선생님이 책임을 지는데요. 아이 돌보미를 시작한 지 6년 차. 그중 4년을 박종화 씨 가족과 연을 맺고 활동해온 이윤종 돌보미에게 이들 가족은 진짜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또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다 알고 데리고 놀기도 하고 뭐 장난감도 사주기도 하고 얘들이 이제 컸으니까 우리 애들은 그래서 뭐 쟤네도 잘 따르고 맨날 오빠 만나러 간다고 그러고 그러기도 하는 거야. 친해줘 지안이가. 자신의 손길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보자면 더없이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이 아이 키우던 시절이 생각나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이윤정 돌보미. 지안이 편니까 그래. 우리 때는 이런 거 전혀 몰랐죠. 아이 돌봄이 있는 것도 몰랐고 한 번도 남의 손에 맡겨서 키워보지도 못했고 혼자 뭐 일하면서 어떻게든 키워냈지.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맞벌이 개념을 해가지고 가사 분담을 둘이 하는 것도 아니었고 거의 제가 다 도맡아 했었죠. 가정도 직장도 다녔고 애들이 이제 뭐 어린이집 갔다 오면 그 짜투리 시간은 자기네들끼리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위험 부담도 있고 애들끼리 방치해뒀을 때가 참 많았죠. 한국 사회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상당 부분 완화됐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 여전히 가사와 돌봄 책임은 여성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4.7%로 2년 전보다 2.2%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0%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기준 양성평등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적으로 주로 아내가 가사 돌봄을 부담한다는 응답이 68.9%에 달했으며 맞벌이 가정도 60% 이상 아내가 주로 가사와 돌봄을 부담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아빠가 일찍 귀가하자 아이들이 신났습니다. 이런 날은 돌봄 선생님 역시 조기 퇴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아빠랑 해. 이제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안 돼. 왜? 안 돼. 아빠는. 안 돼. 거기다 붙이면 어떡해. 아빠 가? 어. 아빠 가? 아빠는 안 놀아주잖아. 선생님이 가는 게 아쉬운지 안 하던 떼를 쓰는 아이들. 가세요. 결국 퇴근 시간은 지체되고 마는데요. 같이 가세요. 재한 인사해. 같이 갈래. 지금은 돌봄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 걱정 없이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다지만 언제까지 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빠 엄마의 걱정 나무도 자라납니다. 한 달 용도는 30만 원으로 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차량 뭐 보험금이나 우리 자녀들 관련된 보험금 그리고 식비가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목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말테를 들어갔다 나오면 2, 30만 원, 3,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결제를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다반사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에 2, 300은 금방 나가거든요. 식비로도. 그래도 고정 지출 관리비 3, 40만 원 부분도 이제 나가고 아이들 거기에 학비에 그리고 학원비
네, 제 급여가 부족한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녀 양육 비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 명당 월 평균 72만 1,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고생 자녀 지출 금액은 월 평균 91만 8,000원으로 상당히 높았는데 이 중 사교육비가 월 50만 6,000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해 부부가 근로시간을 늘린다면 그만큼 돌봄 선생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건 당연한데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년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제 아이돌봄 선생님은 한 1200시간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이 한 가정이 1년 내내 그 돌봄 고객이 정기적으로 쓰더라도 그 정도는 있어야지 부족함이 없이 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할당된 시간 이외에 넘어가면 라형이라는 전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국가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시간제 돌봄은 다시 또 전국 가구 평균 소득에 따라 가에서 라형으로 구분돼 차등 지원되는데요. 현행 제도상 이용 가능 시간은 최대 연 840시간. 이마저도 아이를 한 명만 낳고 맞벌이를 할 경우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이 라형에 해당돼 종일제를 자부담으로 이용할 경우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하루 11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한 달 요금은 232만 1,000원. 아이 돌봄비로 한 사람의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는 곧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집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 0세에서 6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구 가운데 50.3%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8.8%에 달했는데 이를 그만둔 시기를 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과 더불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돌봄 서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들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이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된 가정에게도 국가가 이런 지원금을 주거나 아니면 이 아이돌봄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나중에 세금 공제해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보편적인 방식이 영유아 돌봄뿐만이 아니라 초등 돌봄까지도 확대돼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아이들을 키우는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꼭 저소득층이나 취약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는 현금성 지원이나 특정 세대 또 이슈에 집중한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거시적이고 정교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죠. 정부가 2025년까지 단기적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본격 가동해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차원에서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게 될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통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이 모여 아이돌봄 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전하는 현장의 의견과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였는데요.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정부 사업이고 저는 너무너무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혜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선은 이게 대기 과정이 되게 길고 그리고 연계가 쉽지 않다고 처음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연계라던가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해져서 저처럼 많은 분들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런 도움과 혜택을 받고 그런 육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많이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68억 원 증액 편성하고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가족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 가구라고 해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목표치를 금년 같은 한 7만 5천 가구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한 8만 5천 가구로 1만 가구 정도 올렸고 그리고 정부 지원 시간도 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40시간입니다, 연간. 그런데 내년에는 정부 안에 960시간으로 해서 한 120시간 정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양육 공백에서 어려움을 좀 해소까지는 안 돼도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오는 2024년 아이 돌보미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한 뒤 3년에 걸쳐 돌보미를 확대, 현재 3만 명인 아이 돌보미를 민간을 포함해 17만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그 AI 기술이라든가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아이돌봄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구축이 되면 이제 수요와 공급을 자동적으로 수요자 욕구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고 좀 더 최적화된 서비스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이제 아이돌보미도 좀 더 많이 양성해서 부모들이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드리고 또 돌보미에 대한 교육의 질도 높여서 조금 질 좋은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사령탑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저출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복지 차원에서 추진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 일자리 등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터부시 되었던 이민의 문제라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지원 문제라든지부터 시작해서 고령자의 일자리를 위한 정년 연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경제력 삶과 미래의 전망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믿고 마음 놓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일할 수 있게 만들지가 정책의 기본이라는 관점에서의 제도, 재설계가 필요한데요. 하루빨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이 수립돼서 현 정부 내 출산율 상승이라는 반전의 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TD리포트 21 여기까지입니다.